자, 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기초 9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반면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반면에 또 공부도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튼 2학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험을 잘 보고 제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을 지금 이제 잘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지금은 뭐 공부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 의식이라는 게 정확히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또 앞으로 취업될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학점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 편입이라든지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석사나 박사를 딸 때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되면 입학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꿈을 펼치는 그런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여러분들 인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이어서 이론을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자산에 대한 것을 들어갈 거거든요.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 내 돈,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단 과거 사건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과거에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쵸? 과거에.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제는 과거에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산이. 그러면 이걸 왜 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쓰려고 아니면 내가 뭐 투기를 한다. 앞으로 미래에 투자 값어치가 있어서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면 내가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빌려주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의 분류에는 영업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학문하고 좀 다르게 세법이나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기를 우리가 1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화다라는 얘기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 현금화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얘기는 움직임이 많은 걸 먼저 적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움직임이 많은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기록할 때에도 제일 먼저 적는 친구가 바로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친구를 먼저 적어라 이 부분이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유함으로써 사용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제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제조란 얘기는 만드는 거잖아요. 뭐 기계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영업 주기는 몇 년? 그쵸. 1년을 기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현금화 시키게 되면 유동자산,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부채 같은 경우도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우리는 유동부채, 또 1년이 넘어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자, 그 비유동 자산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투자 자산이라는 거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투자 자산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투자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돈을 벌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지금. 부동산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홍 장관 같은 경우나 모든 관료들 또 당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수 확보에 지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세금 걷어들이는 거에 목적을 하고 있죠. 내 집이 집값이 오른다. 그럼 내 집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 국토가 지금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뭐 6억짜리 하는 게 보통 12억짜리가 돼버리고 거의 100% 이상이 되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았다 하더라도 1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12억에 또 다른 집을 사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차액 6억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보유세라는 얘기는 뭐가 있죠?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또 취득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의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서 구입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축 같은 경우에도 1년짜리 예금과 3년짜리, 10년짜리 예금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다라고 붙는 있는 그 용어들은 1년 이상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저축 상품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또 장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토지와 건물 같은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라는 얘기는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빌려주게 되면 당연히 뭘 받아요? 이자가 높겠죠.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산이 있느냐? 유형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형이라고 하는 거와 무형의 차이점은 물리적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물리적 실체가 있다, 또 물리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고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돈으로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도 보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이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둘 다 이 유형과 무형 자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업에서 뭐 하려고 그쵸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업에서 사용하려고 사는 자산들을 우리는 유형과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수백억짜리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자산들은 쉽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팔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장치 같은 거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계도 사용기간, 즉 수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내용연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얘기하고 건물 같은 경우도 이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 뭐 HB문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철근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도 보통이 30년에서 50년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앞전에 개정 과목을 배웠었지만 땅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토지, 빌딩을 건물, 만드는 기계는 기계장치, 차량을 우리가 뭐라 한다? 차량 운반공.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용 물건을 비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이제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영업권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냐면,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조직이, A라는 조직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건물도 있지만, 자, 사람이 있잖아요. 직원. 그죠? 자, 직원에 대한 가치가 높아. 뭐 직원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또 그 기업의 거래처 보유 또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 뭐 생산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값어치는 50억이지만 여기에 이런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자, 이 가치가 20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업을 우리가 70억에 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20억만큼을 우리는 영업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 그 합병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M&A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M&A 같은 경우는 기업 헌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우리 왜 그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귀여운 여인, 프린티 워먼이라고 해서 리처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트하고 나와서 했었던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리처드 기어가 했던 게 M&A 사업을 했었죠. 현재로서도 이 M&A 사업을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수천억, 수조 원까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외국어에 능통한다든지 또 해외 뭐 이런 쪽에 눈이 밝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 한번 해보고 싶은 멋진 직업이죠. 뭐 우리가 로비스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 건물뿐만 아니라 기업 그 다음에 또 무기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멋진 직업 아닌가 싶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영어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나 거래처, 매출, 생산 뭐 이런 그 능력 같은 경우들은 눈에 보이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또 개발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한참 나오더니 이제는 먹는 치료제 약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특허권, 상표권, 뭐 우리가 이런 특허를 낸다는 것은 나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가로, 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든지 뭐 아이콘이 위아래로 또 사진 기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삼성과 애플이 맨날 그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산업재산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기타가 붙었다는 얘기는 위에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느냐? 우리가 보통 건물에 세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다가 뭐를 주고 하죠? 월세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차보증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동자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유동자산은 제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첫 번째 식구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자, 유동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계정 과목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될까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여부에 따라서 야, 우리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만 묶어서 적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보통이 우리가 이제 통화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랑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지폐나 주화 외에도 은행에서 우리가 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수표도 발행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돈하고 똑같이 쓰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통화 대용 증권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 대용 증권이란 얘기는 대용이란 얘기는 대신해서 쓰는 증권이란 얘기는 종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똑같이 쓰는 종이, 즉 돈이란 뜻입니다. 우리 자기압수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수표로 찾으시겠어요? 그러면 수표가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폐, 주화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행이나 또는 우체국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하고 똑같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요구불 예금이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구할 때마다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구불 예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인출성 예금이다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금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어때요? 돈을 갖다가 많이 넣어놓게 되면 어때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도난에 대한 거, 또 분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통 어떻게 되죠? 예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또 기업이 원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요금을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때요? 은행에 가서 처음에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을 제일 먼저 만들게 되죠. 자, 근데 이 보통예금의 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 찾는 그런 빈도가 많죠. 은행에서는 어때요? 이자를 줄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있어야 이자율이 높은데 이런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어떨까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자는 있긴 있어요. 근데 세금 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작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사용이 빈번한 그런 돈을 우리가 맡기는 것을 보통예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당좌예금은 보통이 우리가 은행하고 기업 간의 3개월 이상의 거래 실적에 따라서 거래가 좋은 기업들한테 은행이 당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당좌 거래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가 뭐 대출 요즘에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게 대출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이 운영을 할 때 담보 물건을 맡기게 되죠. 담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근저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맡겠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은행에서는 보통이 120%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은행에서 야 기업아 내가 너한테 8억을 빌려줄게. 이것을 우리는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금리로 우리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거니까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수표나 또 어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순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때요? 내가 기업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낮으면서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당좌 예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당좌 예금을 할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요. 이 보증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좌를
개설할 때 받는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보통 이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경우가 1,000만 원대에서 한 2천만 원 범주 내에서 받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특정 예금과 현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합니다. 특정 예금과 현금은 쉽게 찾는 게 아니죠. 자, 당좌 예금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기업 심사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기업에다가 당좌 예금을 만들어줬다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은행에 몫이 돼버리고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회계 안에는 실무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단기금융상품,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단기금융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단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1년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1년 안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는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유자금. 자, 여유자금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 당장에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보통이 뭐 3개월을 묶은다든지, 뭐 아니면 1개월 동안은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자금들을 우리가 아까 보통 예금에다가 주게 되면 실질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자, 이런 뭐 CMA다, 뭐 CP다라고 하는 이런 금융상품은요, 금리가 보통이 뭐 1.5에서 1.8%, 지금 뭐 시중금리가 2%대 저축성이거든요. 이런 금융상품에다 집어넣게 되면 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런데 보통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원 월급이 뭐 100억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100억의 1, 2%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10%다 그러면 10억이지만 1억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만큼 이 단기금융상품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저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가 목적이었지만 이런 단기금융상품은 기업에 있어서 뭐다? 그쵸? 여유자금이 있어서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증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또 공채, 국채,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과 사채는 주식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자, 어때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CMA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2%인데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잘 투자하게 되면 뭐 몇백 프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자금관리팀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일단 이렇게 주식과 사채를 우리가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하루에도 뭐 수십 차례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업의 자금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배울 때 보면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배웠죠.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돈 대신에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 이것을 우리가 무슨 채권?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우리가 상거래에서만 거래한다. 자, 상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상품이나 제품 또 원재료를 구매할 때 발생되는 그런 거래를 우리가 상거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 외에 미수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 이외, 즉 우리가 분계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뭐 차량 방구라든지 비품, 또 건물 뭐 이런 것을 매각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미수금이라고 써야지 외상매출금이라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쓰임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타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채권? 그렇죠. 매출 채권이다라고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단기 대여금 이런 얘기는 1년 이내에 우리가 회수하려고 이런 얘기죠. 빌려준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급금은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뭐라 한다? 선급금.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내는 세금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법인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우리가 회계 기간에 있었던 것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법인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법인세를 이때 내는 데 있어서 자, 이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1월 1일부터 내년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뭐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부도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먼저 걷어들일 목적으로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자 8월 1일부터 8월 31일 날 미리 법인세를 땡겨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전체 법인세가 뭐 1,000만 원이었는데 자 500만 원만 먼저 땡겨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때 이것을 우리는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원 대변에는 현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뭐 1,000원 납부해야 되는 거 미리 500원 냈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5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선납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볼게요.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정이냐? 가짜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계정, 거짓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왜 지급을 했는지를 잘 모를 때 잠시 쓰는 계정. 우리가 이 가짜 계정은 일시적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홍길동한테 출장을 명했어요. 그래서 야, 너 제주도에 갔다 와 이런 얘기예요. 자, 제주도에 갔다 와. 그런데 얘가 홍길동이가 제주도에 가서 얼마 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랬다 그래서 개인 사비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왜? 공적인 그런 그 출장을 갔다 오는 건데. 그쵸? 그래서 홍길동한테 회사에서는 자, 여윳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자 홍길동이가 제주도 출장을 가서 밥도 먹을 것이고 또 숙박도 할 것이고 뭐 교통비도 낼 것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출장을 갔다 와서 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100만 원이 넘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홍길동한테 처음으로 출장을 명하고 자 출장에 대한 여비를 우리가 어림잡아서 주는 돈을 우리는 출장여비 계산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이란 얘기는 우리가 계산하다 이런 얘기는
확실한 답이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하다 이런 얘기고, 이 계산하다는 얘기는 어림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의 별과 뭐 예를 들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수조원, 뭐 수조에 뭐 해당하는 물고기와 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바우트 개념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불확실한 셈을 갖다가 우리는 불확실한 거죠.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셈을 얘기할 때 계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단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쓸 것인데, 자,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자, 차변에다가 홍길동이 출장비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 정산하기 전까지 잠시 쓰는 계정을 우리는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 친구가 돌아오게 되면 가지급금을 정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비교통비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여비교통비 1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내용의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면서 미스터 당 100만 원만 줘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요? 사장님이 갑자기 나가면서 100만 원만 줘봐.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지급금이라 쓰고,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죠? 갔다 와서 내가 정산해 줄게 라고 쓸 때 우리가 현금이 나갔으니까 붕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외상대를 갚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현금성 자산서부터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묶어서 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쓰는 친구를 우리는 통합계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안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폐나 주화, 그 다음에 돈하고 똑같이 쓰는 종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거나 주더라도 우리가 돈, 즉 현금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예금하고 또 무슨 예금? 그쵸.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때요? 인출성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아까 당좌 예금 얘기했는데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당좌 예금은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자가 아예 없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뭐 자금 당담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에 통장에 집어넣게 되면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돈은 어디에다가, 그쵸, 금융상품에다가 여유자금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한 시점서부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란 얘기는 90일 이내 이런 얘기거든요. 자, 현금화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현금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이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해서 맡기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3개월 안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쵸,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개월이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1년 이내에,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개월 이내 이러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요. 1년 이상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장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아까 제가 요구불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것들은 현금성 자산이다. 3개월서부터 1년 이내의 것은 단기금융상품,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장기금융상품. 누가 이자가 제일 높을까요? 그죠? 장기금융상품이 이자가 더 많이 높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항목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경우를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통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 같은 경우 왜 우리가 그 정부 산하기관에 뭐 서류 접수를 한다든지 할 때 수입인지 여러분도 혹시 운전면허증 따실 때 보면 수입인지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모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표 같은 경우는 통신비 그 다음에 이런 수입인지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직원들이 갑을 하는 경우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단기 대여금 또는 종업원한테 빌려줬던 것을 종업원 단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금리로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죠. 뭐 좋은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집을 사거나 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표잖아요. 자, 수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보시게 되면 수표에는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10만 원짜리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를 보시게 되면 발행일자가 있어요. 그 발행일자가 거기다가 우리가 수표를 찾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로 발행일자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잠깐만요. 발행일자가 아마 오늘 날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현금처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수표를 A라는 기업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표를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이제 저한테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처럼 수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A라는 기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호야, 지금 우리 회사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 날짜를 오늘 날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 즉 한 달 뒤란 얘기는 언제요? 뭐 11월, 12월에 내가 뭐 오늘 날짜로 했다. 12월 18일자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표는 지금 내가 은행에다 입금을 해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돈이 되느냐? 12월 18일 날이나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이 선일자라는 얘기는 미래에 먼저 선자거든요. 그래서 미래일자, 즉 어음하고 같은 개념이 있죠. 즉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받으면 받으러음, 주면은 지급어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현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선일자 수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차월. 아까 제가 당좌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담보를 맡겨놓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저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당좌차월이라 하고요. 나중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뭐라고 우리가 바꿔서 쓰냐면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럼 평상시 때는 어떻게 써요? 당좌차월이라고 우리가 회계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만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꾼 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좌차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당좌개설보증금 아까 제가 그랬죠.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다가 맡겨놓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요. 나중에 당좌를 해지하게 되면 해지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당좌예금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해지할 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좌예금을 찾는다는 얘기는 회사를 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묶어놓는 그런 예금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웠던 거,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잠깐 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선일자 수표는 만기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기일이란 얘기는 미래의 날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음을 주면은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받으러움은 자산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부채 계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은행에서 꾼 돈을 뭐라고 했어요? 당좌차월이다. 즉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아세요? 그쵸? 우리가 돈이 없어도 찾아 쓰는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금리로 회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담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집도 우리 가게에서도 어때요? 부동산 가계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경우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좌차월 계약이 맺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은행하고 담보를 맡겨놓고 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좌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회사에서는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현금 1,000원을 국민은행에 당좌예금했다. 일단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무슨 예금을 했어요? 그렇죠. 당좌예금 했으니까 당좌예금.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는 1,000원만큼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겠죠. 자, 얼마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0원만큼을 발행할 수 있고 이 돈은 내 돈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예금을 했으니까. 자, 1월 4일 날 연속적인 거래를 볼게요.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샀다 이런 얘기니까 차변에 상품 이렇게 적겠죠. 그죠? 자,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이라고 쓰는데 통장에는 1,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00원이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꾼 돈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당좌차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 당좌예금은 어때요? 마이너스 500원이 돼 있는 상태죠. 내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꾼 돈, 즉 당좌차월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당좌차월에 대한 이자는 사용 기간만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돼요. 5일 썼다 그러면 5일에 해당하는 이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어때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 무슨 예금했어요? 당좌예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좌예금 하게 되면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쓸 텐데 자, 앞전에 꾼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차월? 그쵸, 당좌차월. 그럼 은행에서는 야, 너 먼저 꾼 돈 먼저 갚고 네 통장에 넣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꾼 돈이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돈이 자, 차변에 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꾼 돈을 뺀 나머지가 바로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이틀간 빌렸네요. 그쵸? 500원만큼 이틀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틀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배워볼까요? 자, 단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 저축성 예금, 그 다음에 뭐 CD, CMA, 뭐 RP, 기업원, 펀드, 뭐 이 외에도 금융상품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죠? 저축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을 우리는 단기금융상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은행에다가 제가 CMA, CD, CP 이런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만기를 기준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현금 1,000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예치란 얘기는 은행에 맡겼다 이런 얘기니까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그런데 만기일이 언제냐 이거를 보고서 회계 처리하는데 만기일이 90일 이내다 이런 얘기는 3개월 이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그쵸 바로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1년 이내다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단기금융상품이다. 만약에 1년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장기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정 과목의 쓰임도가 다 따로따로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기 투자 자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 어때요? 요즘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에 있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전하게 은행권에다가 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또는 펀드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남한테 돈은 빌려준다든지 대여한다 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뭐가 존재하고 있다? 그쵸? 리스크가 존재하죠. 자, 리스크라는 위험이잖아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이런 경제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주식이나 사채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아무튼 자,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경우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란 얘기는 1년 이내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사고 팔고 하는 단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에서 사요? 증권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증권거래 사이트에서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이때 수수료는 영업 외적인 거죠. 우리가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거와 또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업 외 비용은 우리가 주된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주된 거래죠. 주된 상거래는 뭐예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주된 거래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비용이 되지만 이런 주식 같은 거는 내가 주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때 하는 것을 우리는 영업 외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잖아요. 이때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산 때 12월 31일 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였는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 얼마인가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평가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평가한다. 그럼 500원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가 이익이 발생했죠. 그 가격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시장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공정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1,500원이 됐고, 자, 평가에서 보니까 500원이 생겼더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에서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죠. 그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반대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7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300원만큼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분하는 경우 있죠. 처분이라는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는데 자 2,000원에 팔게 되면 나는 1,000원만큼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다. 수익 계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1,000원에 샀는데 자 600원에 가격이 떨어져서 더 이상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손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400원만큼 손해를 봤죠. 이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내가 손해봤으니까 이것을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 평가 이익은 수익 계정이고요. 그 다음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입니다. 이처럼 내가 번 돈은 수익, 쓴 돈은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보유 목적이 뭐냐? 너 이 주식을 왜 샀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나 이거 사고 팔고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사고 팔고 하려고 주식을 샀어 라고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묻어놓고 가는 거 몇 년이고 왜 가끔 우리가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보통 이제 우량 기업에 대한 주식을 이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 뭐 제 친구도 2, 3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뭐 주식 가격이 지금 7만 원대 정도 되는데 뭐 야금야금 사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란 얘기는 1년 이상 묻어놓고 이런 얘기예요. 단타가 아니라 그냥 묻어놓고 가는 그런 주식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건 사채입니다. 사채는요. 기업에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자를 줘요. 이자가 보통이 상당히 높아요. 고이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이 이 사채는 은행의 금리가 2%다라고 했을 때 사채 금리는 보통이 5%까지 5에서 15%까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특성,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서 금리가 높냐 낮냐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런 사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펀드 할 때 상당히 좋은 금융상품이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목적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샀니? 그랬더니 시세 차익. 그러면 뭐라고 쓴다? 그쵸?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수수료를 또 같이 줬죠. 이때 우리가 수수료 발생한 것은 원가, 즉 단기 매매 증권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개념으로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 이유가 자, 다른 것들은 보통이 수수료는 원가에 이렇게 포함을 해요. 그쵸? 자, 1,000원짜리 안에 포함을 시켰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사고팔고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에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안에서는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 개념으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 비용이 아니라 영업 외비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자, 왜 샀어요? 그랬더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것이고요. 수수료를 현금으로 줬는데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자,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장기 보유가 목적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다 뭐라고 한다? 매도 가능증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목적이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이다. 이렇게 쓰고요. 전부 다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 과목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 정리합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 매매 증권. 장기 보유하겠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말에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00원을 주고 샀는데, 자, 12월 31일, 즉 결산 때 우리가 평가를 해요. 우리가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자,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됐으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200원만큼 올랐어요. 자산의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평가에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 1,000원짜리의 주식이 7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평가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300원만큼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자산이 그만큼 300원만큼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이 되겠고 평가 이익은 수익 계정이 됐습니다. 자, 처분하게 됐다 이런 얘기요. 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팔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다라고 했어요. 그러게 되면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쵸? 자, 1,300원에 팔았다. 비싸게 팔았네요. 일단 팔 때는 원가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1,000원만큼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겠죠. 대신 처분해서 이익을 300원만큼 우리가 받죠. 수익 계정이 발생이 되고 차변에 현금 1,300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700원에 처분했다라고 볼게요. 자, 700원에 팔았어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금이 700원만큼 들어왔을 것인데 반면에 자, 내가 팔 때는 항상 원가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요. 300원만큼 손해를 봤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매출 채권이란 얘기는 주된 상거래, 즉 상품이나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것 등을 거래하고 발생하는 채권은 내가 받을 돈이죠.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이 있죠.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돈 대신에 어음을 받았을 때 무슨음 받으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상 매출 채권 안에는 우리가 크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고요. 꼭 여러분들 그 과제 줄 때 피드백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